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슬슬 한 해를 돌아볼 때가 돼가는데요. 우리 사회 전체를 돌아보면서 가장 필요한 화두는 뭘까? 떠올려 보니까 숙론이란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갈등이 너무 많았어요. 물론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의 갈등이야 불가피한 거라지만 어느샌가 목적을 상실한 채 싸우는 듯한 모습 너무 많은 곳에서 너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갈등을 잘 조정하고 잘 싸울 수 있을까요? 누가 옳으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함께 찾아야 한다. 이렇게 숙론이라는 화두를 던진 분,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최재천 석좌 교수 오랜만에 초대했습니다. 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마지막으로 나오셨던 게 언젠가 제가 이렇게 셈해 보니까 지난해 초예요. 작년 초. 아, 네. 거의 1년 반, 거의 2년 다 네. 돼갑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그냥 이젠 좀 쉬어도 좋을 나이인데 여전히 바쁩니다. 여전히 학교 일은 물론이시고 네. 제가 지난해 나오셨을 때만 해도 아 이제 유튜브 막 시작했는데 이제 재미있게 막 시작합니다 이러셨던 기억이 나는데 네. 아니 세상에 거의 지금 100만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가 다 돼가고 계시던데요? 에이, 100만 아직 안 됐고요. 네,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하실까? 인기 뭐가-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모르죠. 재미있으세요? 저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과학 대중화 예, 어떻게 보면 1세대인데요. 맞습니다. 책 쓰고 강연하고 뭐 이러던 거를 사실은 유튜브라는 거는 새로운 매체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굳이 제가 유튜브는 뭐하러 하냐고 그럴 것까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안이 들어왔을 때 해봅시다. 그리고 아하. 시작했는데 네, 오랫동안 별 볼 일 없더니 예. 어떻게 갑자기 그냥 막 터지. 별볼일 네. 아니 네. 사실은 부지런히 강연도 하시고 뭐 책도 쓰시고 하지만 그건 한정된 사람들만 찾아서 듣고 보고 할 수 있다면 유튜브란 거는 이제 켜가지고 그냥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 대중화에 요사이 더 많이 기여하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면으로는 예. 네, 뿌듯합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저희가요, 이제 한 해 각 분야를 돌아보는 시리즈를 이제부터 한 편 한 편 만들어갈 시즌이 됐어요. 찬바람 네. 불면서. 그러면서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담론은 뭘까?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교수님이 몇 개월 전에 던지셨던 화두, 숙론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 책은 여전히 많이들 읽고 있지요, 독자들이. 네, 뭐 나온 지 몇 달 만에 지금 한 3만 부 가량 아유, 나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네, 화제가 좀 되고 있나 봅니다. 숙론. 사실은 다 아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숙론이 뭐야 물으면은 딱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애매한데 네, 뭡니까? 토론이란 말은 뭐 우리가 흔히 듣고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예. 근데 그놈의 토론이 음, 좀 많이 오염이 된 것 같아요. 오염이 됐어요. 토론하자 그러면 그저 싸움부터 하잖아요. 하하. 이게 토론은 소개해 주신 대로 누가 옳은가를 정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서로 얘기하면서 함께 찾아가자 그런 건데 예. 서양에서는 이른바 디스커션인데 서양 사람들은 참 잘하잖아요. 잘해요. 점잖게 서로 얘기 들어주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맞장구도 쳐주고 네. 분명히 적으로 나왔는데도 상대가 좋은 얘기하면 그거 참 멋있는 얘기인데 뭐 이러면서 또 받아치고 이런 걸 하는데 네. 우리는 뭐 하는 걸 보면 너무 결연해요. 결연해요. 기어코 상대를 제압하고야 말겠다. 이 의지에 충만해서 맞아요. 그냥 자기 할 얘기만 끊임없이 하고 예.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배우는 게 전혀 없는 거죠. 마치 너무 아쉬워요. 결투를 벌이면서 저 사람의 피를 보고 말겠다 하는 어떤 네. 투사심정 같은 느낌? 뭔가 남에게 귀를 조금 기울일 때는 꼬투리 잡기 위해서 아. 귀 기울이는 거죠. 그러니까 음.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디스커션을 우리가 토론이라 그러고 디베이트를 논쟁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해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토론은 사실은 논쟁에 가까운 디베이트. 거죠. 디베이트에 가까운데 음. 디베이트도 룰에 따라서 잘하면 그건 음. 참 좋은 행위인데 네. 우리는 논쟁이 아니라 그냥 언쟁으로 음. 번지잖아요. 그냥 말싸움으로 맞습니다. 말꼬리 잡고 맞습니다. 서로 욕하고 그냥 일어나서 박차고 나가버리고 뭐 이런 건데 해도 좀 너무 못한다는 너무. 생각이 들어요. 너무 못한다. 그렇죠. 토론이 오염이 됐다. 아, 네. 그 말씀도 참 저는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사실 토론을 진행하고 그러시죠. 인터뷰를 하는 사람 네. 입장에서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인데 음. 가장 필요한 곳은 어딜까요? 숙론이 가장 필요한 곳? 저희 여의도에 있는 분들이 제일 못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아마 누구나 붙잡고 이야기도 그 답을 할 거예요. 네. 정치판이 제일 지금 못하는 것 같다. 저분들이 따로 만나면 예. 참 말씀도 잘하시고 생각도 많으시고 다 죄송합니다. 다 탁월한 분들인데 네. 이상하게 그 국회에 마주 앉기만 하면 그냥 그때부터는 난장판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기관장을 한 3년 해봤을 때 예. 국립생태원 원장할 때 국회에 종종 이제 불려가서 이렇게 죄진 사람처럼 앉아 있어 봤는데 정말 못하세요. 근데 점심 먹으러는 기관장들이랑 저 여야 의원들이랑 같이 나가요. 예. 점심 때는 잘하세요. 그거 왜 그러? 아니 왜 점심 자리에선 잘하는데 마이크 켜지고 저 책상 앞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뭔지 참 해괴한 일입니다. 되게 한 일이다. 그래서 뭔가 우리는 그런 데 익숙하지 않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얘기를 좀 네.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고 보면은 우리 초등학교 때 교수님도 국민학교 다니셨죠? 그렇죠. 저도 국민학교 다녔는데 우리 한 반에 60명씩 있었잖아요. 네. 교수님 때는 더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60 몇 명 60 있었죠. 저도 60 네. 몇 명. 60 몇 명 데리고 선생님 한 분이 뭔가를 많이 가르쳐야 돼. 짧은 시간 안에. 네. 그러니까 뭐 손 들고 의견 말하고 서로 토론해봐라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만약 손 들고 선생님 근데 이게 이런 질문하는 것도 그럴 여유가 없었고 너희들 이렇게 5명씩 이거 갖고 토론해봐 이런 거는 더더욱 없었고 이런 게 아쉬워요. 하지 못할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님 예. 그분은 그야말로 학생들 그 원형극장 같은 곳에서 가르치거든요. 그 1000명 정도씩 막 이렇게 같이 수강하는데 네. 거기서 그 학생들을 상대로 숙론을 하세요. 그 많은 정확하게 사람들을 잘해요. 데리고 그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예. 우리는 입시 제도, 대학 입시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힘들죠. 힘들죠. 그걸 해본들 그게 입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그걸 뭐하러 하겠어요. 바로 항의 전화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우리 네. 애들 지금 바쁜데. 네, 그렇죠. 하나라도 더 가르치셔야지 무슨 잡담하고 계시냐고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사실은 근본적인 좀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다 자란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숙론을 잘해볼 수 있을까? 숙론의 기술, 뭐 숙론의 방법 이건 뭡니까? 숙론을 잘 이끄는 법에 대해서는 한 챕터 제가 썼어요. 숙론을 그렇게- 잘 이끌어가는 풀어가는 방법? 네. 그런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워낙 이 배움의 속도가 빠른 사람들이니까 네. 누가 잘만 이끌어주면 비록 학창 시절에는 못 배웠더라도 금방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느 날 하고 예. 결국은 지금 조금 빨리 이 사태를 진전시키려면
훌륭한 진행자들을 많이 키워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 어떻게 하면 숭론장에서 내가 발표를 잘하느냐, 그 챕터는 제가 그냥 결국 못 썼고요. 어떻게 하면 그 숭론의 장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는 여러 개를 소개하면서 한 챕터를 썼습니다. 책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제 얘기도 한 줄 있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 두 분을 제가 했더니 방송국에 계시는 몇 분들이 네. 아니 왜 나는 뺐어요? 이래서 요즘 저한테 삐져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기도, 저 전혀 모르고 읽었거든요. 네. 제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라기도 했고 얼마나 감사한 관찰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귀를 열어서 경청해야 한다는 이제 말씀을 강조해 쓰시면서 제 예를 드신 건데, 네. 그러니까 귀를 열어서 상대방을 어떻게 이끌어내야 된다. 사실 저도 그냥 하는 건데요. 아니, 뭐가 중요한 건가요?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제가 김영정 진행자와 더불어 정관영 교수님도 언급을 했는데 두 분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것대로 안 한다. 그 공통점이거든요. 질문지대로 안 한다? 작가 선생님은 밤새 이거를 열심히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하잖아요. 근데 그냥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진행을 하려면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으로 또 이어가는 그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분석하고 순간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방향을 잡고 얘기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저는 굉장히 훌륭한 덕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두 분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가보면 저는 벌써 얘기하다 보면 약간 다른 방향의 얘기를 이미 하고 있는데 다음 질문은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 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소환돼 가지고 이쪽 얘기를 또 해야 되고 그게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듣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질문지를 무시하고 하는 저를 꼽아주셨는데 사실은 질문지를 무시한다기보다는 질문지에 있는 내용은 이미 다 숙지한 거고 그것을 머릿속에 넣은 채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하고 싶은 이 이야기가 저쯤에서 보인다 하면 그 실마리를 톡 잡아서 더 말씀하시기 좋게 그 다음 판을 열어드리고 반론을 통해서 이 각도에선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다른 판을 열어드리고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정확하게 그거를 제가 대학 강단에서 지금까지 매 학기 시도를 해본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수님들이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또 강의를 하시잖아요. 학생들이 이걸 예습해오라고 우리는 항상 학교에서 배웠는데 만약에 진짜 예습을 해오면 얼마나 재미없는 수업이에요. 나 다 읽었는데 그걸 그대로 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습들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우리 학생들이 예습 안 하는 이유가 예습을 해본들 이건 중복이니까 안 하는 거죠.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책에 있는 건 그건 여러분이 읽는 거다. 나는 그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내용에서 다음 걸 어떻게 이끌어내 볼까 그거를 해보는 거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상하게 그런 수업 방식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것을 그냥 듣고 그대로 외우는 것엔 익숙한데 이렇게 저렇게 이 각도 저 각도로 생각해 보는 것에 익숙치 않다. 그것도 결국 숙론에 익숙치 않은 거네요. 그것도 역시. 바로 그겁니다. 그러네요. 제가 이제 이분이 어떤 말씀할 때 또 다른 각도에서 반론 질문을 던지면 어떤 분들은 왜 그 말씀에 이렇게 토를 달고 반대를 하세요? 김현정 씨는 반대편이에요? 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 사회가 참 숙론에 익숙치 않구나. 이런 느낌을 저도 많이 느껴요. 제가 그래서 책에 그 숙론을 잘 이끄는 법 챕터에
그런 얘기를 아예 썼어요. 정말 승로를 잘 이끄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진행자가 영어로 얘기할 때 그걸 우리가 devil's advocate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일부러 악마의 연출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꼭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더 풍성한 얘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괜히 딴지를 걸어보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진행에 익숙하지를 않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그런 톡쇼나 뭐 이런 네. 걸 보면 진행자들이 거의 다 짓궂잖아요. 맞아요. 다들 일부러라도 하여간 그 듣도 보도 못한 걸 갖다가 찔러대 보고 이러는 걸 하는 건데 그런 게 우리는 좀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그리고 사회 문제에 있어서도 이 숙론이 절실한 문제들이 참 많은데 우선적으로 꼽고 싶은 게 저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예요, 교수님. 생태학자가 나오시니까 더더욱 이 부분을 좀 여쭙고 싶은데 3년 전에 그러셨어요. 대한민국에서 아이 낳는 사람은 이상한 겁니다. 근데 지금도 유효합니까? 뭐 그렇죠. 뭐 그렇죠. 그 발언을 회수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음. 그 발언에서 끝내시면 안 되고요. 네.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그렇죠. 꼭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낳는 사람은 진짜 이상한 겁니다. 아이 낳지 마세요가 아니고 네. 아이 낳는 사람은 이상한 겁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아이 낳기 좋지 않은 환경이다. 사회에다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였잖아요. 네.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뭐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이게 큰 개선이 안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뭐 이 정도 해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어렸을 때 아마 그 기억하실 텐데 예. 우리나라 신문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툭하면 프랑스의 저출생 얘기를 되게 많이 알려줬었어요. 프랑스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 뭐 미모에만 관심이 있고 저쩌고 뭐 그런 제가 초등학생 때 그런 걸 예. 들었던 기억이 아주 역력한데 예. 지금은 유럽에서 프랑스는 가장 출생률이 양호한 나라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이제 그러면 당연히 프랑스를 벤치마킹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프랑스 정부가 늘 주는 답이 예. 되게 재밌어요. 뭔가요? 우리도 모른다. 우리도 네. 왜 느는지 모른다. 하도 오랫동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했는데 어느 날 아마도 그 모든 거의 종합적인 효과로 상태가 반전이 되기 시작하더라. 그게 거의 공식적인 답이에요. 근데 우리도 지금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이걸 인식했잖아요. 네. 그래서 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음. 네, 아직은 실마리가 안 보이네요. 더 많은 노력을 하다 보면 글쎄요 어느 순간에 좀 나아지는 전환점이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쪽 찔러보고 저쪽 찔러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해소가 될 수도 있다. 해결될 수도 있다는 말씀. 네. 아니 최근에 저출생 관련해서 깜짝 반등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지난 7월에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답니다. 네. 혼인 건수도 역대 최고 증가율 기록했다고 그래서 뭐 이게 탑뉴스였거든요. 네. 이거 막 반가워해도 되는 건지 일시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일시적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이제 몇 달 더 지켜보면 되는 거고요. 예. 거기에는 약간 데이터의 함정이 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출생아 수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출생률을 봐야 되는 거고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결혼을 하느냐 하는 비율을 보는 게 중요하죠. 지금 왜냐하면 그 정년기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예. 아직 제법 많아요. 예. 그게 옛날에 이른바 많이 태어나던 시절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20대, 30대에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의 그 인구 분포를 이렇게 그려보면 20, 30대가 좀 불룩하거든요. 네네. 거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이도 조금 많이 날 수도 있고 결혼도 좀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 단순 숫자로 그냥 표현하면 그렇게 정확한 분석은 아니죠. 저 그 생각은 못했는데 네. 출생률이란 건 그러니까 가임기에 있는 여성이 네. 일생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아이를 낳느냐 이게 출생률인 거고 그렇죠. 출생아 수는 그야말로 그냥 기간 동안 얼마나 태어났느냐 아이 네. 그건 완전 다른 얘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구가 아. 많은 나라는 당연히 출생아 숫자가 많겠죠.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은데도 출생률이 굉장히 낮아도 인구가 아주 적은 나라의 출생아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모집단 자체가 크니까. 그 뉴스를 들으면서 저는 저런 식으로 뉴스를 하면 안 되는데 그 좋은 뉴스이긴 하죠. 그것도 알리지만 비율도 정직하게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했다 하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 게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놓쳤네요. 네. 결국은 그렇게 봤을 때는 뭐 반갑지 않은 뉴스는 아니지만 네, 그럼요. 마냥 긍정적인 뉴스만도 아니다. 그럼요. 뭐 한 달 전에 비해서 뭐 1년 전에 비해서 늘었으니까 그건 뭐 고마운 일이고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건데 예, 예. 과연 그게 정확한 분석을 해봐야 이게 정말 긍정적인 현상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 교수님하고 이제 이 저출생 이야기를 여러 번 나눴어요. 여러 번 나누면서 제일 와닿았던 것이 동물은 우리 인간도 동물인데 동물은 척박한 환경, 새끼를 낳아서 번식하기 좋지 않은 환경에서는 본능적으로 낳지 않는 거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뒤통수를 팍 맞는 느낌이 들면서 그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요. 이 친구들한테 왜 결혼도 안 해? 니들 왜 애 안 이럴 게 아니라 이건 어쩌면 본능적인 거고 그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지만 아이를 낳겠구나. 그렇죠. 전 그 네.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아마 동물을 연구하는 생물학자가 아니면 그런 예. 생각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야 동물들을 평생 관찰했는데 음, 동물들은 뭐 본능적으로 그걸 느끼고 야 이게 내가 새끼를 낳아도 될까 그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조절하고 그게 만약 실패하면 심지어는 엄마가 죄송합니다. 엄마가 자기 새끼를 그냥 먹어버리는 그러기도 일까지도 하고 자동 유산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진화의 적응 현상으로 다 우리는 관찰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서 새끼수가 사막에 있는 동물들이 새끼수 적은 것도 다 그런 이유라면서요. 그렇겠죠.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그런 동물들을 관찰하다 보면 상황이 좋아지면 그냥 여기저기서 새끼가 태어나요. 이게 무슨 뭐 걔네들이 무슨 뉴스를 보고 이제 우리가 나도 멸종하겠구나. 될 것 같다 뭐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 그야말로 느낌으로 육감적으로 자기들의 환경을 파악하고 나도 될 것 같다라는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고 생태학자와 말씀 나누면 이 부분 지적해 주시고요. 인구학자하고 또 말씀 나누잖아요. 저출생이. 그럼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수도권 과밀 현상 요거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좀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인구가 분포돼 있어야 그래야 아이를 많이 낳는다. 그것도 이제 네. 생태학하고도 연결 다 되는 얘기죠, 그럼요. 교수님. 네. 스트레스 받고 동물이 이러면은 또 아예 안 낳는다면서요. 네. 예.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결국은 이 학자, 저 학자 다 이런 분야 학자들이 모여서 숙론해야 되는 주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한테 어떤 분이 네. 그래서 숙론의 장이 열리면 예. 어떤 주제를 제일 먼저 다루고 싶냐. 그래서 저도 그냥 저출생 문제를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그거는 한 번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예. 굉장히 긴 숨을 가지고 여러 번 모여서 여러 각도로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로 모여지거나 아니면 우리 그 숙론에 참여하는 우리 각자가 네. 각자의 마음 속에서 뭔가 정리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그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이런 문제들을
이제 풀어나가는 음. 실마리가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아이디어시고요. 네. 그 숙론의 자리 열리면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와 이건 오늘 하나 건져서 갑니다. 제가. 생태학자와 숙론해보고 싶은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기후 얘긴데요. 교수님 올 여름은 어떻게 잘 버티셨어요? 저는 뭐 워낙이 저 열대에서 평생 연구한 사람이라서요. 아, 별로 그렇게 저는 힘들지 않았는데요. 그러셨어요. 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예 저도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예. 추석에 열대야가 웬 말입니까? 그렇죠. 추석에 그렇죠. 열대야. 예. 근데 저는 이제 올 여름 정말 저도 굉장히 힘들게 버텼는데 저도 교수님처럼 더위 잘 견디는 스타일인데도 네. 오래는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니 뭐 우리 인간이야 그래도 에어컨 틀고 선풍기 앞에서 이렇게 어떻게 뭐 버틴다지만 도대체 동물들, 식물들 얘네들은 이 더위에 어떻게 버티나? 못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작물 저 작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네. 배추값 한 포기에 2만 원. 네, 그게 뭐 꼭 저 어떤 시장에 이런 뭐 다른 요인들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작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벌어질 텐데 네. 우리가 빨리 적응해야 하는데 음. 걱정이죠. 아니 네. 진짜 동물들은 이렇게 더우면 어떻게 해요? 걔네들 뭐 땅 파고 들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은 이동하죠. 일단은 약간 더 선선한 곳으로 이동하니까 지금 아. 웬만한 동물들이 우리나라 바다에도 열대어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이유가 예. 열대에서 이제 슬슬 이제 이동해서 우리나라 바다까지 온 거잖아요. 예. 육상에서도 지금 이제 위도가 높은 곳으로 음. 동물들이 쫙 지금 이제 이동하고 있어요. 더 신기한 건 뭐냐하면 네. 위도가 높은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고도가 높은 곳으로 갈 수도 있죠. 예.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좀 시원하죠. 근데 산으로 올라가는 동물들이 이미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요? 위도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동물들은 그래도 저 위도 높은 곳에 아직 면적이 있는데 산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은 올라가면 갈수록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산 꼭대기에 다 모여가지고 엄청난 경쟁 상태가 돼가지고요. 거기서 또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지금 이미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걔네들 나름대로 지금 인구 밀도가 높아진 거네요. 그렇죠. 산꼭대기에서가 경쟁이 지금 치열한 자기들 거예요. 생각에는 그 걔네들이 무슨 뭐 통계 자료를 갖고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예. 일부는 그냥 북으로 예. 북반구 같으면 가고 일부는 하다가 보니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걸 선택했는데 그 방향으로 가던 아이들은 가다가 보니까 예. 나만 여기 온 게 아니라 다 왔어. 다른 애들도 다 온 거죠. 네, 그래서 네. 그 높은 곳에서 지금 치열한 먹을 것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거기서 뭐 굉장한 경쟁 상황이 만들어져서 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네, 참 씁쓸합니다. 참 씁쓸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식물 작황 얘기하셨는데 동물뿐만 아니라 지금 식물도 걱정이 커요. 그럼요. 기후 네. 위기와 식물과는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미 네. 우리가 얘기하는 식물에는 예. 야생 식물이 있는 거고 우리가 기르고 있는 작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생 식물은 뭐 그냥 그들 나름대로 적응을 못한 아이들은 고사를 하고 걔네들 중에서 이동을 조금씩 한 아이들은 그래도 살아남고 그래서 점점 분포를 이제 북쪽으로 늘려가고 있는 그런 식물도 거라지만 이동을 해요? 그럼요. 자기들이 그냥 씨가 옮겨지는 상황에서 그 약간 더 선선한 곳으로 간 씨들은 살아남으니까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얘네가 마치 알고 이동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작물은 문제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심어줘야 되는데 네. 차라리 야생 식물들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움직여 가고 있는데 인간이 길러주는 작물은 인간이 그거를
인식하고 옮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농부들 중에는 작년처럼 잘 될 줄 알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농사를 지었는데 작황이 영 안 좋은 이런 일을 지금 계속 당하고 있는 거죠. 사과는 이미 대구에서는 거의 이제 안 되고 대구 강원도, 사과가 안 돼요? 대구 사과가 이제 거의 없어요. 사과 원래 사과 대구 그렇죠. 아니에요? 사과는 원래 대구인데 지금은 강원도 비무장지대 근처 동네에서 와. 사과 작황이 제일 좋아요. 강원도 그 추운 데서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래도 예. 그 사과 과수원을 하는 분들이 일찌감치 이제 행동에 옮긴 건데 다른 어떤 뭐 예를 들면 배추라든가 예, 예. 뭐 우리가 고랭지 채소 뭐 또 길러보고 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그런 걸 하루아침에 이쪽 땅을 팔고 더 북쪽 지역으로 가서 또 땅을 사고 농사를 짓는다는 게 그렇게 쉽사리 할 수 어려운 있는 일이죠. 아이, 일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런 기후변화의 영향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오히려 인간이 기르고 있는 작물들이 오히려 더 심하게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거는 그들의 선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우리의 선택인데 예. 우리는 알면서도 못하는 상황들에 놓인 거죠. 기후변화 때문에 이게 여기서 이제 더 작물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갑자기 이걸 팔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럴 수 없죠. 뭐 금년만 또 해보자 하다가 어느 해에 그냥 뭐 완전히 농사를 망치고 이런 지금 경험들을 농부들이 너무 많이 겪고 있는 거죠. 게다가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먹어야 하는 거는 김치고 배추인데 이게 이 땅에서 배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바나나 심고 망고 심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필요로 하는 하는 게 분들 배추라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작물을 포기하고 예. 다른 기를 수 있는 작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옮기는, 상황으로. 네. 이제 세계적으로는 또 보면 네. 우리가 기후변화가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또렷한 현상이 이상기후거든요. 예. 그 얘기는 별로 춥지도 않던 동네가 갑자기 추워진다든가 금년 여름처럼 우리나라가 이게 9월 달에도 열대야를 겪는다는 게 말도 안 되는데 그런 일을 겪는다든가 예. 뭐 이런 걸 하는 이런 게 이상기후인데 그중에 가장 이제 농사에 뼈아픈 건 비가 오느냐 마느냐의 문제잖아요. 세계적인 곡창지대에는 비가 지금 잘 안 와서 너무 걱정이고 비가 한 번도 오지도 않던 지역에서 요즘 막 비가 쏟아지고 맞아요. 예를 들면 LA가 지금 툭하면 LA에 비가 쏟아지거든요.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팝송에 It Never Rains in Southern California라는 팝송이 있었어요. 남가주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 뭐 이런 남가주. 네. 근데 요즘 UCLA에 있는 제 동료들이 재미로 보내주는 이메일 중에 하나가 오늘도 비가 쏟아진다. 그리고 창밖에 비 내리는 거를 이렇게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걸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줘요. 그럼 저는 언제 한 번에 너무 억수로 쏟아지길래 코스타리카 갔냐?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저랑 코스타리카 정글에 같이 돌아다니던 친구라서. 연구하러. 그랬더니 우리 집이야? 그러니까 LA는 그런 식으로 비가 온 적이 없는 지역인데 지금 툭하면 비가 온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막연히 저 LA 가본 적 없습니다. 막연히 영화를 봐도 LA는 늘 화창하고 그렇죠. 좋은 날씨, 비도 오지 않고 아주 뜨겁지도 않고 뭐 그런 날씨. 네. 그 공식이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LA에서 뭐 라스베가스 쪽으로 가면서 조금만 더 나가면 라스베가스 약간 아래쪽으로 그 지역을 데스밸리라고 부르거든요.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1년 내내 거의 비가 한 방울도 안 떨어지는 곳이에요. 네네. 작년인가 재작년에 거기 홍수가 났었어요. 데스밸리에? 예. 그 막 물이 정강이만큼 차가지고 막 흘러내리는 이런 게 이상기후인데 이게 곡창지대가 더 이상 비를
비가 곡창지대에 뿌리지 않으면 음흠. 이제 이게 세계적인 이제 식량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이제 무서워집니다. 그냥 뭐 배추값이 올라서 걱정이야, 물가 걱정이야. 저는 요 뉴스를 하고 있었던 참이었는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뭐 2만 원, 3만 원 물가 걱정을 넘어서 이게 인류의 먹거리 문제,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네. 야, 이런 식이라면 배추값 올해는 지금 한 포기 2만 원이라는데 뭐 배추값 10만 원 될 수도 이것도 뭐 그냥 장난 같은 얘기는 아니네요. 아이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 네. 지난번 나오셨을 때 지구의 6차 대멸종 얘기하셨잖아요. 물론 경고 주신 거예요. 근데 6차 대멸종이 지난 대멸종 시기에는 지구가 뭡니까? 뭐가 충돌해가지고 네. 공룡이 막 다 멸종하고 이런 멸종이었다면 이번 멸종은 어떤 내재적인 위기일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셨었어요. 천재지변이 아닌 것에 의한 멸종이다. 훨씬 더 강력할 것이다. 지금 올 여름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도 다 전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가 아마도 생물 다양성 감소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일 텐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 우리야 뭐 너무 더우면 안 나가고 에어컨 틀면 되지만 저 밖에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저 야생 동식물들은 그냥 할 일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생물학자들의 걱정은 평균 온도,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내지 2도 정도만 올라도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생물 다양성의 거의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다. 하는 절반이요? 걱정. 네. 그러니까 그게 폭이 좀 넓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학자는 한 30%, 어떤 학자는 한 60 몇 %. 그러니까 예. 우리 대충 절반이라고 이제 예, 얘기를 예. 하는데요. 만약에 지구의 생물 다양성의 절반이 사라진다. 과연 호모사피엔스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뭐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택도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얼마나 올랐어요? 온도, 지금 지구의 거의 온도가? 1.4도? 아, 1.4도인가? 제가 지금 1.2도인지 4도인지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하여튼 1도는 넘어섰어요, 벌써? 1도는 뭐 벌써 넘어섰어요. 네. 그럼 얼마 안 남았다는 거거든요. 진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네요. 저는 이번 세기 안에 6차 대멸종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왜 이렇게 또 겁을 팍팍 주시나 우리 교수님. 그래도 그렇지 이번 세대는 이번 세기는 아니겠지 했는데 지금 1도가 넘었어요. 근데 저 이제 이런 얘기 조심할래요. 그렇지 않아도 체스트라다무스라고 별명 붙여놓으시고는 체스트라다무스. 또 맞추면 어떡해. 저 코로나 위기 뭐 이런 거 다 맞추셨어요. 이건 좀 틀리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네. 6차 대멸종이 기꺼이 틀리고 싶습니다. 정말 기꺼이 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올여름을 다 겪은 다음에는 이게 그냥 과장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온 국민이 다 느꼈어요. 그렇죠. 예, 네. 예. 아주 강력한 메시지들을 다 받으신 거죠. 이번에 너무 강력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 기상학자들이 요즘 하시는 말씀은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2024년 여름이 제일 시원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올여름이 아유, 제일 시원했다. 끔찍해.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면서도 섬뜩한 주제입니다, 이거. 네. 대멸종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 교수님,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한테 차용증 써야 한다 그 얘기 계속 하셨잖아요. 네. 우리 지금 빌려 쓰는 거다. 나만 살고 나 100세까지 살고 하여튼 나는 그냥 잘 버텼으니까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네. 정말 우리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미래 세대 것을 지금 빌려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 뭐 지속 가능성 이런 걸 얘기할 때 쉽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우리가 지금 자연으로부터 얻는 혜택을 미래 세대도 당연히 누려야 한다. 근데 그러자면 우리가 더 이상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고스란히 물려줘야 된다. 예. 이제 그 얘기가 발전하면 그게 어차피 미래 세대의 권리니까 예. 우리가 지금 빌려 쓴다고 생각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정말 빌려 쓴다고 생각하신다면 네. 차용증 쓰자. 근데 그 차용증에 써야 되는 상대가 그저 저 초등학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상대가 200년 후에 그렇지. 미래 세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상의 세계에서 마주 앉아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사인하고 하자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저 국립생태원장 3년 하고 난 다음에 좀 재밌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는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환경 친화적으로 잘 개발을 하면 이게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고 참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허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그 미래세대 대표가 네. 충청도 사투리로 네. 되시우 냅둬유 아니 우리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냅두시고요. 되시오. 너무 고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니 왜 어줍지 않게 남의 걸 그러네. 남의 거라면서요. 네. 그들 거라면서요. 근데 그걸 왜 우리가 미리 그들의 삶을 걱정해 주면서까지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근데 주인이 내가 할래요.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맞네요. 그 논리대로 간다 그러면. 예. 그래서 저는 그 논리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역이용할 수 있어서.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될 태도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그게 디폴트가 돼야 된다는 거죠. 되도록이면 안 한다는 이야기는 최대한 안 건드리는. 그렇죠. 훼손하지 않고. 내게 아니니까. 훼손은 좀 하는데 잘 훼손할게요가 아니라. 네. 이게 디폴트는 내게 아니니까. 내게 아니다. 남의 거니까. 네. 후손의 거니까 일단 안 하는 게 원칙이고 못 하는 게 원칙인데 정말 하려면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냥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게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라는 걸 다들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냥 말장난으로 아이고 후손한테도 잘 물려줘야 되는데 맞아. 그런 말장난할 이제는 여지가 없다. 여지가 거죠. 없다. 예. 6차 대멸종이란 말이 그냥 경고성 발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정말 깨닫는 이번 여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맞습니다. 국민들은 깨닫는 여름이었습니다. 아, 최재천 교수님, 제가 하루하루 일상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큰 그림을 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끔 나오셔가지고 큰 화두 하나씩을 툭툭 던져주시면 제가 뒤통수를 펑펑 맞으면서 아우 정신 차려야지. 하루하루 지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멀리 좀 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이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네. 또 이렇게 출연하고 가시면 언제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계획은 뭐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이제 정말 퇴임하거든요. 대학 교수 언제 이대 언제 내년 퇴임? 2월 말에 정말 퇴임합니다. 아, 뭐 사실은 지난 2월 말에 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좀 더 있으면 안 되냐 그래서 1년만 더 있기로 약속을 하고요. 예. 그래서 2월 말에 퇴임을 하는데 예. 저는 평생 학교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약간 겁도 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근데 제가 하는 이제 최재천의 아마존 그 유튜브에서 네. 일종의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학교 밖에 학교. 최재천의 네. 그럼 땡땡 학교 무슨 스쿨이에요? 이게 숭론 아카데미라고 이제 이름 붙이고, 와. 네, 거기서 여러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 뭐 이런 중요한 이슈 이런 걸 가지고 좀 깊이 생각하고 서로 얘기를 하는, 숭론하는 그런 장을 뭐 오프라인에서도 하고 예. 온라인에서도 하고 뭐 이런 걸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와.
네. 너무나 멋진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은 떠나지만 대학 강단은 네. 떠나지만 이제 유튜브라는 강단에서 더 많은 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숙론 우리 사회에 이게 곳곳에 다 필요한 이 숙론이라는 걸 가지고선 이야기를 끌어가시는 너무 기대됩니다. 아이고. 네. 큰 도전 앞에 다시 서셨네요. 그러게요. 하여튼 쉬어야 되는데. 아니 일복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또 일을 만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가 봐요.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아니라고 그러면서.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제 학교 네. 그만두고 이제는 좀 쉴랍니다를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최 교수님 오늘은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또 네. 잊을만 하면 나와주셔서 네. 그 귀한 이야기들을 던져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다시 한번 아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